혹시 최근 들어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일상 습관들이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김모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58세인 김 씨는 평소 건강 관리에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영양제를 챙겨 먹고 건강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도 골라서 드셨죠. 그런데 최근 몇 달간 계속되는 피로감과 소화 불량으로 검사를 받으러 오신 겁니다. 김 씨는 선생님, 저는 술도 거의 안 마시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데 왜 이럴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문진을 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가 건강을 위해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여러 습관들이 오히려 간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500가지가 넘는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간에는 신경이 없어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한간학회 연구에 따르면 간 기능 이상 환자의 약 70%가 초기 증상을 간과하고 지나친다고 합니다. 김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인터넷이나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나름의 건강법을 실천하고 계셨는데 그중 몇 가지가 오히려 간에 독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김 씨와 같은 상황에 있는 중장년층이 전체의 60%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여러 개 함께 복용하거나 몸에 좋다고 하는 건강식품을 꾸준히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간 건강을 위해 특별한 음식이나 차를 찾아서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의 약 45%가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 대부분은 자신의 습관이 간에 해롭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습관들 중 상당수가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김 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검사 결과 김 씨의 간 수치는 정상 범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AST 수치가 45, ALT 수치가 52로 나왔는데 정상 범위가 각각 40 이하인 것을 고려하면 분명히 간에 부담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여전히 의아해하셨습니다. 자신은 간에 해로운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김 씨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어떤 영양제나 건강식품을 복용하시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혹시 공복에 뜨거운 물이나 차를 마시시나요? 아니면 건강을 위해 특별한 음료를 드시나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엇이 나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간에 해로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법으로 간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김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들과 그 해결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의 영양소를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고 독소를 해독하며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 기능까지 담당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간이기 때문에 작은 부담도 누적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간의 재생 능력이 젊을 때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세계보건기구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 간세포의 재생 속도는 20대의 약 60%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별 문제 없던 습관들도 나이가 들면서 간에 부담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 씨의 경우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들은 많은 중장년층이 공유하고 있는 것들인데 놀랍게도 대부분 건강을 위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간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건강 상식들 중에서 실제로는 간에 해로운 것들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들은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하고 계셨던 일들 중 일부는 중단해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의 간 건강, 나아가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결국 생활 습관을 바꾼 후 3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몇 달간 괴롭혔던 피로감과 소화불량이 사라졌죠. 김 씨가 어떤 변화를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매일 아침 하는 습관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하루 종일간의 부담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도 바로 이 아침 습관에서 첫 번째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간 건강을 해치는 습관들은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러 습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간에 누적된 손상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패턴을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현재 습관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습관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간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죠. 이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분 보충과 신진대사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물에 무엇을 넣느냐입니다. 김 씨의 경우 매일 아침 공복에 꿀을 넣은 따뜻한 물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꿀이지만 공복에 꿀물을 마시는 것은 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꿀의 주성분은 과당입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간에서만 대사될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과당을 섭취하면 간이 갑자기 많은 양의 과당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때 간은 과당을 지방으로 전환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하고 간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듀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과당을 섭취할 경우 간의 지방 축적이 30% 증가하고 간 염증 지표도 유의하게 상승한다고 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간의 과당 처리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그렇다면 아침에는 무엇을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순수한 미지근한 물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김 씨의 아침 습관에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꿀물 다음에 드시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영양제였습니다. 비타민 B군, 비타민 C, 오메가3, 밀크시슬, 그리고 간 건강에 좋다고 하는 헛개나무 추출물까지 총 6가지를 한꺼번에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각각의 영양제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복용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들은 과량 섭취할 경우 간에 축적되어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영양제를 동시에 복용하면 간이 이들을 모두 대사하기 위해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식품의 약청 자료에 따르면 간 손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약 20%가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 제품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그 위험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영양제를 아예 복용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의사나 약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영양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제품을 동시에 복용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한두 가지만 선택해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 씨의 경우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실제로 부족한 영양소는 비타민 D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영양소들은 모두 정상 범위에 있었죠. 즉, 필요하지도 않은 영양제들을 복용하면서 간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영양제를 복용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공복에 여러 영양제를 한꺼번에 복용하면 위장에도 부담이 되고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잘 되는데 공복에 복용하면 대부분 그대로 배출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실수를 하고 계시지 않나요? 건강을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여러 영양제를 함께 복용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정말 필요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덜어내는 것이 더하는 것보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도 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과일을 많이 드셨습니다. 바나나, 사과, 오렌지 등을 믹서에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곤 했죠. 과일이 몸에 좋다는 것은 맞지만 과량 섭취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과일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스무디로 만들면 한 번에 여러 개의 과일을 섭취하게 되어 과당 섭취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되기 때문에 과량 섭취할 경우 간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과당을 50g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률이 2.5배 높다고 합니다. 과일 스무디 한 잔에는 보통 3-40g의 과당이 들어있으니 다른 음식에서 섭취하는 과당까지 합하면 쉽게 위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 섬유질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적당량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무디보다는 과일을 그대로 씹어서 먹는 것이 좋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김 씨에게는 아침 과일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스무디 대신 과일을 그대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또한 과일을 먹을 때는 다른 음식과 함께 먹어서 과당의 흡수 속도를 늦추도록 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간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 씨가 간 건강을 위해 매일 밤 드시던 한 가지 음료가 오히려 간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중장년층이 건강을 위해 복용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간에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간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씨가 매일 밤 마시던 그 음료는 바로 헛개나무차였습니다. 간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헛개나무차를 매일 진하게 우려서 드시고 계셨죠.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헛개나무 자체는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김 씨가 드시던 방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헛개나무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하루 종일 우려낸 진한 차를 저녁에 한꺼번에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헛개나무에는 간 해독을 돕는 성분도 있지만 과량 섭취할 경우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성분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특히 타닌 성분이 과도하게 농축된 상태로 섭취되면
간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 씨가 이 헛개나무차를 공복 상태인 저녁 늦은 시간에 마시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저녁 10시경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동안 우려낸 헛개나무차를 한 컵 가득 드시는 것이 습관이었죠. 하지만 이 시간대는 간이 하루 종일의 해독 작업으로 이미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농축된 성분을 처리해야 하니 간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세요. 실제로 서울대학교 간연구소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헛개나무 추출물을 권장량의 3배 이상 섭취한 그룹에서 간 염증 수치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간에 좋다고 알려진 천연 성분도 과량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다며 적정량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간 건강을 위해 특정 차나 음료를 진하게 우려서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 권장량보다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섭취 방법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좋은 성분도 잘못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씨의 경우를 더 자세히 분석해 보니 헛개나무차 섭취 방식뿐만 아니라 함께 복용하던 다른 간 건강 보조제와의 상호작용도 문제였습니다. 밀크시슬 추출물, 우르소데옥시콜산, 그리고 각종 간 기능 개선 영양제를 함께 복용하고 계셨는데 이들이 모두 같은 간 효소 시스템을 통해 대사됩니다. 결국 간이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간 전문의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김 씨처럼 간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잘못된 정보나 방법으로 인해 오히려 간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대한간학회가 2024년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 건강 보조제를 복용하는 50세 이상 성인의 68%가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헛개나무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헛개나무차는 하루에 한 번, 식후 30분 이후에 연하게 우려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종일 우려낸 진한 차보다는 티백 하나로 5분 정도만 우려낸 차가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간 건강 보조제와 함께 복용할 때는 최소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김 씨의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 씨가 간 건강을 위해 매주 하고 계셨던 한 가지 행동이 실제로는 간에 극도로 해로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중장년층이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일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간에 해롭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김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단식을 하셨습니다.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마시는 간헐적 단식이었죠. 최근 건강 프로그램이나 유튜브에서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많이 소개하다 보니 김 씨도 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 특히 이미 간에 부담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의 장시간 단식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식 중에 간은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간세포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미 손상된 간세포는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김 씨의 경우처럼 평소에 여러 가지 보조제를 복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으면 간의 해독 시스템에 급격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간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염증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연구팀이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4시간 이상의 단식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그룹에서 간 기능 수치가 오히려 악화된 경우가 35%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 간에 경미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 장시간 단식을 하고 계신가요? 특히 하루 이상의 단식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헐적 단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50세 이후에는 16시간 정도의 가벼운 간헐적 단식이 더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 날 낮 12시에 첫 식사를 하는 방식이죠. 이 정도면 간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간헐적 단식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이상의 장시간 단식은 의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 씨는 단식뿐만 아니라 단식 이후의 식습관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24시간 단식 후에는 보상 심리로 평소보다 많은 양을 먹게 되는데 특히 달콤한 음식을 많이 찾게 됩니다. 김 씨도 단식 후 일요일에는 평소 먹지 않던 케이크나 아이스크림 같은 디저트를 드시곤 했습니다. 이런 급격한 혈당 변화는 간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줍니다. 24시간 동안 굶주린 상태에서 갑자기 고당분 식품을 섭취하면 간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급격히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생성되고 간세포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실제로 김 씨의 혈액 검사를 자세히 보면 AST와 ALT 수치가 주말마다 특히 높아지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는 주말의 단식과 과식이 간에 주는 스트레스를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이런 패턴이 몇 달간 반복되면서 김 씨의 간 기능이 점점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식사 패턴은 무엇일까요? 간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인 시간에 적당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간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좋아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나 극단적인 방법은 오히려 간에 스트레스를 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 씨의 생활 패턴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가 건강을 위해 매일 하고 계셨던 운동이 실제로는 간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어떤 운동이었을까요? 그리고 50세 이후에는 어떤 운동을 해야 간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김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고강도 운동을 하셨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하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었죠. 땀을 흠뻑 흘릴 정도로 강도 높게 운동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운동 후에는 성취감도 느끼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운동을 공복 상태에서 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밤새 금식한 상태에서 고강도 운동을 하면 간의 글리코겐 저장량이 급격히 고갈됩니다. 이때 간은 근육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암모니아와 같은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50세 이후의 간은 이런 독성 물질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이 공복 상태에서 고강도 운동을 할 경우 간 효소 수치가 평균 40% 이상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는 간세포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합니다. 운동 자체는 건강에 좋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운동 강도였습니다. 김 씨가 하시던 운동은 심박수가 최대치의 85% 이상까지 올라가는 고강도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고강도 운동을 매일 지속하면 몸에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서 간의 해독 기능을 방해하고 염증을 촉진시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건강을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매일 고강도 운동을 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고 계신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50세 이후에 간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은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운동을 주 3, 4회, 회당 3, 40분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 전에 가벼운 간식을 섭취해서 혈당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입니다. 김 씨에게는 아침 운동 강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운동 전에 바나나 반 개 정도의 간식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완전히 쉬는 날을 만들어서 간이 회복할 시간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런 변화만으로도 운동으로 인한 간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 씨의 수면 패턴이었습니다. 김 씨는 매일 밤 12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6시에 일어나는 6시간 수면을 하고 계셨습니다. 언뜻 보면 규칙적인 수면 패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의 해독과 재생은 주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 시간을 간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김 씨는 이 중요한 시간대에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 12시에 잠자리에 들어도 실제로 잠에 드는 시간은 1시경이었고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은 더욱 늦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의 해독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낮 동안 축적된 독소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간세포의 재생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국 수면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지 않는 50세 이상 성인은 간 기능 저하 위험이 2.3배 높다고 합니다. 더욱이 김 씨는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간세포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간의 자연 회복 능력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수면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으로만 복용할 계획이었지만 어느새 6개월째 매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면제는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장기 복용하면 간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특히 김 씨가 복용하던 수면제에는 간 효소를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성분이 다른 약물이나 영양제의 대사를 방해해서 간에 독성 물질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 씨의 혈액 검사에서 약물 대사 관련 수치들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수면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밤 9시 30분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가벼운 독서나 명상, 스트레칭 등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수면제에 의존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인 섭취 시간, 저녁 식사 시간, 운동 시간 등을 조절하면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의사와 상담해서 간의 부담이 적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 씨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간 건강을 해치는 요소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잘못된 식습관, 과도한 영양제 섭취, 극단적인 단식, 고강도 운동, 불규칙한 수면 등이 모두 간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하나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간 기능이 점점 악화되었던 것이죠. 다행히 김 씨는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선 과정에서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었습니다. 급작스러운 변화보다는 단계적인 변화가 중요했고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검사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회복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꾼 후 나타난 몇 가지 변화들이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 것입니다. 특히 한 가지 변화는 의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사례가 되었는데 이것은 간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였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김 씨의 생활 습관 개선 과정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의외로 수면의 질 향상이었습니다.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수면제 복용을 점진적으로 줄인 결과 불과 2주 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6시간을 자도 피곤했는데 이제는 7시간을 자면 완전히 회복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아침 고강도 운동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억지로 땀을 흘려가며 몸을 깨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활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운동 강도를 줄이자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운동 후 보상 심리로 나타나던 과식 욕구가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이전에는 고강도 운동 후에 더 많이 먹고 싶어졌는데 이제는 적당한 양에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말 단식 후의 폭식 패턴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간 수치에 미친 영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생활습관 개선 4주 후 첫 번째 추적 검사에서 AST가 45에서 38로 ALT가 52에서 42로 감소했습니다. 아직 정상 범위에는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지만 확실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 씨가 갑작스럽게 모든 영양제 복용을 중단한 것입니다. 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비타민 D 결핍이 있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중단은 면역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2주 후 검사에서 비타민 D 수치만 더욱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이것만큼은 다시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간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주 후 두 번째 추적 검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AST 32, ALT 35로 모두 정상 범위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수치가 아니라 김 씨의 주관적인 증상 개선이었습니다. 몇 달간 괴롭혔던 만성 피로가 거의 사라졌고 소화 불량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김 씨는 수치상으로도 좋아졌지만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하셨습니다. 오후에 찾아오던 극심한 피로감이 사라지고 저녁에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예전에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바로 속이 더부룩했는데 이제는 그런 증상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 후 마지막 추적 검사에서는 모든 간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서도 양호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AST 28, ALT 30으로 20대 청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개선된 것입니다. 이 정도 개선을 보이는 경우는 임상에서도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김 씨가 이런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힘들거나 복잡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단지 기존의 극단적인 방법들을 중단하고 자연스럽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으로 돌아간 것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생활이 더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간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더하는 것보다 무엇을 덜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건강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했고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관대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적절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씨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비슷한 상황에 있던 다른 환자분들도 비슷한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분은 62세 여성 환자였는데 김 씨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이분 역시 간 건강을 위해 각종 건강식품과 영양제를 복용하고 주 3회 이상 고강도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분은 김 씨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같은 방법을 적용했는데도 회복 속도가 더 빨랐던 것입니다. 2주 만에 간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4주 후에는 거의 정상 범위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를 분석해 보니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스트레스 관리였습니다. 김 씨는 회사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했지만 62세 환자분은 이미 은퇴하신 상태라 일상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훨씬 낮았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이것이 간의 해독 기능을 방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사회적 지지 체계였습니다. 62세 환자분은 가족들이 생활 습관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지만 김 씨는 혼자서 모든 변화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관리에 있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성공률을 40%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요인은 기존 손상 정도의 차이였습니다. 같은 나이대라고 해도 개인차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 과거 병력, 약물 복용 이력 등이 모두 회복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사례를 참고하되 자신만의 속도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두 사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간 건강이 개선되면서 다른 건강 지표들도 함께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조절이 개선되고 심지어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좋아졌습니다. 이는 간이 우리 몸의 대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두 분 모두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간 기능이 좋아지면서 해독 능력이 향상되고 이것이 피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에 비해 피부가 맑고 건강해 보인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자주 듣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간 건강 관리가 단순히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중앙 처리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 건강이 좋아지면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됩니다. 반대로 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장기들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들어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나 소화 불량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전보다 술이 약해졌다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계시다면 한 번쯤은 간 건강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 건강 점검은 간단한 혈액 검사로 가능합니다. AST, ALT, 빌리루빈, 알부민 등의 수치를 통해 간 기능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수치들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데도 간 수치가 높다면 생활 습관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은 상당한 손상을 받아도 초기에는 수치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 기능이 50% 이상 손상되어야 혈액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 검사 수치와 함께 주관적인 증상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성 피로, 소화 불량, 복부 불편감, 피부 트러블 등이 지속된다면 간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김 씨와 62세 여성 환자의 사례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개선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악화 현상이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꾼 직후 1, 2주 동안은 오히려 피로감이 더 심해지거나 소화가 더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몸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런 일시적 악화를 경험하면 많은 분들이 역시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다시 원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몸이 잘못된 습관에 익숙해져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면 적응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적응 기간을 잘 버텨내는 것입니다. 보통 2, 3주 정도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주 이상 지속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된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김 씨의 사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실제로는 간에 부담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런 문제들 대부분이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재생력이 뛰어난 장기 중 하나입니다. 적절한 조건만 만들어주면 놀라운 속도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절한 조건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거나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보와 체계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해야 간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음식과 간 건강의 관계, 그리고 간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핵심 정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떤 음식들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되고 어떤 것들이 해로운지,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무작정 많이 먹으면 간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간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김 씨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면 간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열심히 드셨지만 오히려 간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섭취 방법과 양, 그리고 타이밍이 모두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매일 드시던 브로콜리는 분명히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것을 주스로 만들어서 공복에 마시고 계셨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간의 해독 효소 활성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열에 약하고 산화되기 쉽기 때문에 주스로 만들어 놓으면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또한 공복에 섭취할 경우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브로콜리의 효과를 제대로 얻으려면 살짝 데쳐서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원리는 다른 음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간에 좋다고 알려진 양배추, 당근, 비트 등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으로 섭취하기보다는 살짝 익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5년간의 추적 연구 결과를 보면 간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음식 1위는 의외로 현미였습니다. 현미에는 감마오리자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간의 염증을 줄이고 해독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현미도 올바르게 섭취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불려서 부드럽게 조리해야 합니다. 또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처음에는 백미와 섞어서 먹다가 점차 현미 비율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음식은 등푸른 생선이었습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등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간의 염증을 줄이고 지방 축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 3회 등푸른 생선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률이 35% 낮았습니다. 하지만 생선 섭취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 튀김이나 매운 탕처럼 기름을 많이 사용하거나 나트륨이 많은 조리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형 어류보다는 중소형 어류를 선택해서 중금속 오염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녹색 잎채소류였습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등에 들어있는 엽록소와 각종 비타민이 간의 해독 과정을 돕습니다. 특히 엽산이 풍부한 채소들은 간세포 재생에 필요한 DNA 합성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런 채소들도 생으로만 먹지 말고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먹는 것이 소화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간에 해로운 음식을 계속 먹으면 효과가 상쇄된다는 것입니다. 김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음식들은 열심히 드셨지만 동시에 간에 해로운 음식들도 계속 섭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공식품이었습니다. 김 씨는 건강을 의식해서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았지만 바쁜 날에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냉동식품을 드시곤 했습니다. 이런 가공식품에는 방부제, 인공감미료, 트랜스지방 등이 들어있어서 간의 해독 부담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미국 간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간 기능 이상 발생률이 2.1배 높다고 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공식품의 해로운 영향이 더욱 커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당분 섭취였습니다. 김 씨는 설탕이나 단 음료는 피하고 계셨지만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꿀, 메이플 시럽, 아가베 시럽 등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천연 감미료들도 결국은 과당의 한 형태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되기 때문에 간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김 씨가 건강음료라고 생각하고 드시던 과일 스무디의 당분 함량이었습니다. 바나나, 사과, 오렌지로 만든 스무디 한 잔에는 각설탕 8에서 10개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시니 간이 받는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음료나 음식들이 있으신가요? 천연 재료로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양과 섭취 방법을 고려해야 진정으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식습관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균형입니다. 특정 음식만 집중적으로 먹기보다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절한 비율로 섭취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함께 드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적당량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적은 양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만감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영양소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규칙성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간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인 시간에 드시고 과식과 폭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조리법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튀김, 구이보다는 찜, 삶기, 데치기 같은 조리법을 선택하고 기름과 소금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바탕으로 김 씨의 식단을 개선한 결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소화 기능의 개선이었습니다. 식후 더부룩함이나 속쓰림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배변 활동도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간 기능이 개선되면서 담즙 분비가 정상화된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변화는 에너지 수준의 향상이었습니다. 오후에 찾아오던 극심한 피로감이 사라지고 저녁까지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간이 혈당 조절과 에너지 대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수면의 질 개선이었습니다. 식단 개선과 함께 수면 패턴도 자연스럽게 좋아졌습니다. 특히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는 간의 해독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수면 중 몸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김 씨가 20년 넘게 복용해오던 혈압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간 기능이 개선되면서 혈압 조절 능력도 함께 좋아진 것입니다. 물론 이는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통해 우리는 간 건강이 단순히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간 건강이 좋아지면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함께 개선됩니다. 그런데 식단 개선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물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계시는데 물은 간의 해독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독소를 희석하고 배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씨의 경우 물 섭취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은 충분했지만 대부분을 식사 시간에 집중적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은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1시간 뒤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자극을 주고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에 부담을 줍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체중 1kg당 30에서 35ml 정도인데 60kg인 사람이라면 하루 1.8에서 2.1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지금까지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것만으로는 완전한 간 건강 관리가 어렵습니다.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김 씨의 사례에서도 이런 종합적 접근이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간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최소 2~3개월은 지켜봐야 하고 완전한 회복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간 건강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간 건강 체크 방법과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 건강 관리의 핵심 비법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김 씨를 비롯한 여러 환자분들의 성공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핵심은 간의 골든타임 활용법입니다. 간의 해독과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에 들어야 간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밤 9시 30분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찍 누워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깊은 잠을 위해서는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녁 7시 30분 이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고 8시 이후에는 음식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9시부터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런 수면 패턴을 3주간 지킨 환자들의 간 수치 변화를 추적해 본 결과 평균 15에서 20%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간 재생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아침 간 깨우기 루틴입니다. 밤새 해독 작업을 한 간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간의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그 후 5에서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복부 마사지 효과를 주면 더욱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일어난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하되 소화가 쉬운 음식으로 구성합니다. 현미죽이나 흰죽에 계란 하나, 그리고 살짝 데친 채소 한 접시 정도가 적당합니다. 절대 공복에 과일 주스나 강한 차를 마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핵심은 점심시간간 보호법입니다. 오전에 활동하면서 간이 받은 스트레스를 점심시간에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점심 식사 후 10에서 15분간 가벼운 산책을 하면 간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영양소 공급과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점심 식사는 하루 중 가장 푸짐하게 드셔도 됩니다. 이 시간대에 간의 대사 활동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기름진 음식보다는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 채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핵심은 저녁간 안정화 루틴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간을 서서히 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어야 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오후 6에서 7시 사이에 마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의 식사는 간이 쉴 시간을 빼앗아 다음 날 피로의 원인이 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설거지나 가벼운 집안일 정도의 활동만 하고 격렬한 운동이나 스트레스 받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8시 이후부터는 간이 해독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하므로 이때부터는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활동만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핵심은 주간간 디톡스 데이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간이 쉴 수 있는 날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날에는 평소보다 식사량을 20% 정도 줄이고 가공식품이나 기름진 음식은 완전히 피합니다. 대신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시고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정도의 운동만 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단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하루 종일 굶는 것보다는 소량의 건강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서 간의 부담만 줄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현미죽, 찐 고구마, 삶은 채소, 생선찜 등으로 구성된 간단한 식단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핵심은 간 건강 체크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눈의 흰 자위가 맑은지, 피부색이 건강한지, 혀의 색깔이 분홍빛인지 확인합니다. 또한 소변 색깔과 냄새, 대변의 상태도 간 건강에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만약 눈의 흰 자위가 노랗게 되거나 소변색이 진한 갈색을 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원인 모를 피로감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복부 오른쪽 윗부분에 불편감이 있다면 간 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핵심은 스트레스 관리법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간 건강의 최대 적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규칙적인 명상이나 심호흡입니다. 하루 10에서 15분만 투자해도 스트레스 수준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 활동이나 사회적 교류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핵심은 계절별 간 관리법입니다. 간은 계절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봄에는 해독에 집중하고 여름에는 수분 관리에 신경 쓰며 가을에는 영양 보충에, 겨울에는 보온과 휴식에 중점을 둡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간의 부담이 커지므로 평소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교차가 큰 날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갑작스러운 식단 변화는 피해야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김 씨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두 주 실천한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2~3개월은 지속해야 의미 있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내용 중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또한 기존에 복용하던 약물이 있다면 갑작스럽게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간 건강 개선은 의료진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 건강 관리가 단순히 질병 예방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한 간은 더 활기찬 일상, 더 좋은 삶의 질을 의미합니다. 김 씨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간 건강이 좋아지면서 인생에 대한 태도까지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하십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김 씨의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던 일상 습관들이 간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건강을 위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실제로는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씨가 매일 아침 드시던 꿀물, 공복에 복용하던 여러 가지 영양제, 진하게 우린 헛개나무차, 24시간 단식, 고강도 공복 운동, 그리고 불규칙한 수면 패턴까지. 이 모든 것들이 간에 스트레스를 주면서 간 기능을 악화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3개월 만에 간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덜 하는 것의 힘입니다. 건강을 위해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하기보다는 간에 해로운 것들을 덜 하는 것이 때로는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관대한 장기 중 하나로 적절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문제 없던 습관들도 나이가 들면서 간에 부담을 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간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해독 기능도 예전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를 통해 충분히 건강한 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실천할 간 건강 습관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꿀이나 레몬을 넣고 싶으시다면 아주 소량만 사용하시고 가급적 순수한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마신 후 5에서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주세요. 영양제는 한 번에 여러 개를 복용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한두 가지만 선택하세요. 혈액 검사를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확인한 후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식후에 복용하세요. 공복에 복용하면 위장에도 부담이 되고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아침 식사는 소화가 쉬운 음식으로 구성하세요. 현미밥이나 현미죽에 계란 하나, 그리고 살짝 데친 채소 한 접시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일은 통째로 먹되 1개 이하로 제한하고 과일 주스나 스무디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낮 시간 간 건강관리법입니다. 점심 식사는 하루 중 가장 푸짐하게 드셔도 됩니다. 이 시간대에 간의 대사 활동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름진 음식보다는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 채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세요. 등푸른 생선, 닭가슴살, 두부 등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10에서 15분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간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영양소 공급과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사무실에서 일하신다면 복도를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좋습니다. 오후에 찾아오는 피로감이 심하시다면 카페인보다는 물을 드시세요. 탈수가 피로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 수분 섭취량은 체중 1kg당 30에서 35ml입니다. 60kg인 분이라면 1.8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저녁 시간 간 안정화 방법. 저녁 식사는 오후 6에서 7시 사이에 마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늦어도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야 합니다. 저녁에는 소화가 쉬운 음식으로 가볍게 드세요. 생선찜, 두부찌개, 나물 등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설거지나 가벼운 집안일 정도만 하시고 격렬한 운동이나 스트레스 받는 일은 피하세요. 8시 이후부터는 간이 해독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하므로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활동만 하시기 바랍니다. 수면 관리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의 골든타임인 밤 10시에서 새벽 2시를 활용하려면 늦어도 9시 30분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시고 1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수면제에 의존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하세요. 가벼운 독서, 명상, 스트레칭 등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어렵다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캐모마일 차를 드셔보세요.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는 이렇게 해보세요. 고강도 운동보다는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간 건강에 더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을 주 3-4회, 회당 3-40분 정도 하세요. 운동 전에는 바나나 반 개 정도의 간식을 드셔서 혈당을 어느 정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는 간 건강이 최대적입니다. 하루 10에서 15분만 투자해서 명상이나 심호흡을 해보세요. 자신만의 취미 활동이나 사회적 교류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간간 디톡스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간이 쉴 수 있는 날을 만들어 주세요. 이날에는 평소보다 식사량을 20% 정도 줄이고 가공식품이나 기름진 음식은 완전히 피하세요. 대신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시고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정도의 운동만 하세요. 무리한 단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현미죽, 찐 고구마, 삶은 채소, 생선찜 등으로 구성된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유지하세요. 건강 체크 습관도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눈의 흰 자위가 맑은지, 피부색이 건강한지, 혀의 색깔이 분홍빛인지 확인하세요. 또한 소변 색깔과 냄새, 대변의 상태도 간 건강에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만약 눈의 흰 자위가 노랗게 되거나 소변색이 진한 갈색을 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원인 모를 피로감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복부 오른쪽 윗부분에 불편감이 있다면 간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야 할 것들은 가능하다면 피해주면 좋습니다. 공복에 과당이 많은 음식꿀, 과일 주스, 스무디 등을 섭취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영양제를 한 번에 복용하지 마세요. 24시간 이상의 장시간 단식은 피하세요. 공복에 고강도 운동을 하지 마세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은 최대한 줄이세요. 밤 늦은 시간에 식사와 음주는 절대 피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 건강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소 2-3개월은 꾸준히 실천해야 의미 있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기존에 복용하던 약물이 있다면 갑작스럽게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간 건강관리는 의료진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것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더 중요합니다. 김 씨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올바른 방법으로 간 건강을 관리하면 단순히 간 수치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활력이 증가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며 소화 기능도 좋아집니다. 심지어 혈압이나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은 정말 놀라운 장기입니다. 적절한 관리만 해주면 언제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꾸준히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저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간으로 활기찬 매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